지금 이 네이처셀이라는 기업이 지금 어제 지난주와 이제 지금 되게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 지금 상당히 높게 상승하고 있어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의약품,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인데요. 이 기업 네이처셀의 경우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지난 금요일에 이제 목요일에 9월 29일에 공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중앙약심의 회의가 9월 2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이제 허가에 있어서 의료기기는 식약처에서 이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는 않고요.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 중앙약심위의 회의를 거쳐서 최종 의약품의 품목허가 승인이 나옵니다. FDA의 경우에도 NDA, New Drug Approval과 FDA는 의료기기도 이런 위원회의 어드바이서리 커미티가 있어서 이 패널 리뷰를 통해서 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이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의 인허가들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510K와 MDR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의약품의 인허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의약품의 인허가 진행에 있어서 의약품의 인허가 진행에 있어서는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를 접수를 하게 되고요. 품목허가 심사를 접수를 한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안을 내주게 됩니다. 도안을 내주게 되고 그리고 GMP GMP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았던 이제 회의록이 되어서 좀 간략히 이제 소개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런 것은 인허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자문기구나 이런 이제 심사평가위원들이 인발부를 하게 될 때 식품약품안전처의 인허가의 핵심 기준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예시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의약품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적응증 완화 약품으로 식품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심사가 접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중앙약심위에서 지난주 이제 목요일에 공개가 된 회의록에서 이러한 이제 관절염의 개선 경우는 해부학적인 결과를 통해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가 의약품이거나 의료기기이거나 어떤 이런 중요한 인허가 과정을 거칠 때는 반드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장분의 이 언급이 식약처 인허가의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식약식품약품안전처에서는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 이러한 의료기기에 대해서 통증과 기능을 평가하라고 지금 여기 인허가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약심위의 심의위원장이 식약처 인허가 기준에 벗어난 평가를 내림으로써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바로 이게 지난주 금요일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은 이런 이제 산업계에 계신 분들도 인허가 식약처나 FDA나 MDR의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런 내용을 부정확하게 평가를 내리는 경우에 이제 정확한 대응이 이제 가능하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보실 때도 의약품에 대한 심사인데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이 통념적으로 사회에서는 재생효과로 인식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이 의약품 심사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임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의약품 심사에서 이렇게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이거를 심사를 진행하겠다.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해부학적인 결과 지금 이건 제가 예시로 알려드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일반이나 전문적인 지식과 식약처의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읽게 되면 혼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그 중앙의약심의 심사에서는 계속적으로 해부학적인 재생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해부학적인 결과 관찰이 필요한데 사회적 통념적으로는 재생 효과로 인식되므로 이런 해부학적인 결과가 필요하다. 그런데 식품약품안전처의 인허가 기준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의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통증과 기능을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러니까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워맥과 바스에 대한 지표를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의약심의 심사에서 이러한 기준을 식약처의 인허가의 기준은 한 번도 인용을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심사위원이 일반적으로 해부학적인 결과가 필요하다. 이런 해부학적인 결과라는 것은 사실상 임상시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은 사람이잖아요. 사람한테는 해부를 할 수가 없죠. 이런 해부를 한다라는 어떤 생각 자체가 GCP 그리고 헬싱키 윤리선언에 위배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인간에게는 임상학적인 결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식품약품안전처가 준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을 반영해 주냐면은 식약처나 FDA나 MDR을 진행할 때 그 인허가 기준을 지금 인허가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계셔요. 그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런 내용들이 어렵고 복잡한 것을 그런 배경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식약처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인데 식품약품안전처가 고시한 퇴행성 관절염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고 사회적 통념에 의하면은 해부학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임상시험에서 해부학적인 관찰이라는 것은 동물시험 전임상시험에서 조직병리를 할 때 동물을 해부를 해서 히스톨로지를 평가를 내리는 것인데 이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말도 안 되는 평가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평가가 이런 것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자본시장에 큰 타격을 일반 이제 이런 시장에 큰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허가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허가에 대한 이슈가 단순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 기업의 제품의 허가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 저희가 있는 사회나 경제 시장에 자본시장에 얼마나 큰 혼란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예시가 지난주에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식품약품안전처에서는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진행함에도 이제 이런 이제 외부 심사위원들이 식약처 인허가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이렇게 기준을 이제 적용시킴으로써 인해서 이렇게 혼선을 끼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1차 유성 평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 이후에는 FDA의 510K와 MDR-C에 대한 인허가 이제 설명을 더 드릴 텐데요. 임상시험을 이제 준비할 때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에 있어서는 이런 워맥이나 바스와 같은 이런 지표, 일단 1차 유성 평가 지표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의 통계적인 설계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허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제 임상적인 부분들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조금 더 같이 검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거기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FDA의 그 허가 진행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A에서 지금 이제 510K를 진행을 할 때는 FDA에서 510K를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는 한 22개월, 그러니까 의료기기의 경우에 이제 FDA의 510K는 이제 22개월 정도가 소요가 22개월, 24개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은 처음부터 FDA 접수까지, 여기서 처음부터 FDA 접수까지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냐면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비임상 성능 시험, 이런 이제 초기 성능 시험, 가성노화 시험 이런 것들을 시험을 준비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성능 시험에 대한 이제 생물학적 시험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FDA 접수를 하고, 그렇게 된 다음에 그 이후에는 FDA에서 이 deficiency letter 이제 이 AI request, 그래서 이제 보안,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에 대한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안을 과정을 진행을 하고 승인을 받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FDA 510K에서는 그 기업과 제품과의 동등성, 이 동등 비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10K에서는 동등 비교가 제일 중요하다는 내용. 그래서 이 동등 비교를 진행을 할 때는 일단 제일 처음에 사용 목적이 같았는지, 그리고 기술상의 이제 원리가 같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동등 비교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10K에서는 크게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FDA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용 목적과 기술상의 원리. 이 사용 목적이라는 게 의료기기든 의약품이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료기기든 의약품이든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에 거기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응증, 사용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에서 왜 혼선을 초래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의 종합약품 심사의 예시인데요. 지금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여기 적응증이 나와 있어요. 의약품에도 퇴행성 관절염 약물을 개발을 할 때는 증상 완화 약물 또는 구조 변화 약물을 나눌 수 있다. 그게 적응증인 겁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보통 그 슬관절염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무릎의 통증, 동통을 이제 어르신분들이 제일 호소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슬관절염 그 통증인 겁니다. 그래서 그 통증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이런 분들은 이제 운동을 기능이 이제 퇴화됐기 때문에 운동 기능을 다시 살리는, 이 증상 완화 사용 목적이든 intended use, indications, 의료기기든 의약품이든 사용 목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개발하시고자 하는 제품의, 그러니까 먼저 그 제품을 완성할 게 아니라 사실상 사용 목적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용 목적이 증상 완화 약물이냐, 이 경우에 구조 변화 약물이냐. 이 경우에는 이런 조인트 스템이라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는 식품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심사로서 증상 완화 약물로 심사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적응증에 맞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증상에 맞는 평가와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분들의 평가는 식품안전처 심사자분들이 아니고 그 외부 이제 전문가로 중앙약심의 심사를 위해서 모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착오를 보인 게, 이 해당 의약품이
증상 완화 약물로 접수가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제출된 결과는 주관적 요소가 작용되는 지표로만 구성되어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개선만 판단 가능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증상 완화 약물의 경우에는 통증의 증상과 기능의 증상의 개선을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 기준을 평가절하는 표현이죠.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심사위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되면은 보시면 구조적 개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 없이 단지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에 대한 결과만을 발표했어요. 만약에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지금 아마 인허가에 다 종사하시는 분들이지만, 바이오텍 이제 인허가에 다 종사하시는 분들이지만, 이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 글을 읽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 개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 없이 단지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에 대한 결과만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구조적 개선에 대한 그 임상 평가를 이번 임상에 아마 안 들어가 있었구나. 그러면 구조적 개선에 대한 결과를 여기 심사위원들이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 임상 평가가 안 들어가 있었던 얘기 같은데, 그러면은 토목허가가 취득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면서 자본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사례가 된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식품약품안전처에는 식품약품안전처의 기준이 그렇게 부실하지가 않죠. 증상 완화 약물과 구조 완화 약물로 분명히 나뉘고 있어요. 여기 읽어봐도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은 크게 증상 완화 약물과 관절 구조 변화 약물로 구분할 수 있다. 증상 완화 약물은 작용 기전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약물 작용 시간에 따라 약효가 빨리 나타나는 약물과 약효가 느리게 나타나는 약물로 구분된다. 1. 증상 완화 약물. 증상 완화에 대한 효과와 관절 구조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적응증을 항상 제품을 개발하시고 인허가를 진행하실 때는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심사위원들이 범한 착오는 의약품 심사에서 사용 목적이 갖는 그 중요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사용 목적과 적응증이 갖는 그 중요한 의미, 거기에 결국은 제조사가 표방한 사용 목적과 적응증에 필요한 임상 데이터, 비임상 데이터, 전임상 데이터의 심사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줄기세포 치료제니까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식약처 인허가의 기준과 방식에는 다른 주관적인 임의적인 방식과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냈고, 이러한 회의록이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인허가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그러면 지금 그 전문가들 회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약품을 허가를 받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지 않은 전문가들이 와서 저렇게 회의를 했을 때 저게 이제 허가의 취득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본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 자본시장은 그것을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이것이 갖는 의의와 의미가. 근데 지금 그 회의록을 읽어보면은 식품약품안전처의 인허가 규정과 기준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식약처의 저 담당자, 허가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한다거나 이런 뭔가 방편이 있어요? 그러한 식품약품안전처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약심의 회의에서 그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저는 판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이 회의에 있지 않았었고, 그냥 회의록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일단 식품약품안전처의 인허가 기준이 언급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조인트 스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는 분명히 적응증 완화로 접수가 되었으면 식품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적응증 완화, 증상 완화 약물을 분명히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적응증. 이 증상 완화 약물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통증과 기능을 평가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식약처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평가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이 두 가지를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통증 평가에 대해서는 바스라는 평가인데,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검증된 자가 통증 평가 방법이다. 그러니까 식품약품안전처에서는 확실하게 인정한다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사가 그 임상 평가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읽어보시면은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개선만 판단 가능하다.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단어도 없고 기능 개선이라는 단어도 없고 증상 개선이라 그러면은 무슨 뭐 비타민 먹고 증상 개선 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중으로 하여금 이거는 말장난 같은 거기도 하거든요. 평가절하 할 때 실질적인 공식적인 단어와 용어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말을 약간 바꿔가면서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 대중이 이런 인허가 기준과 이런 거를 대비해 볼 여력이 없잖아요. 벤처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하여튼 그런 좀 안타까운 사례여서 저희가 이런 상황일수록 식품약품안전처 인허가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FDA나 유럽 기준이나 이런 기준들을 정말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이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냉철하게 정말 크리티컬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혼란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는 이 저급증, 사용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용 목적이 식약처 인허가도 그렇고 FDA 인허가도 그렇고 왜 이런 융복합 의료 제품이 있잖아요. 드럭하고 디바이스가 같이 섞여 있는 제품. 결국은 그러면은 드럭하고 약품하고 의료기기가 섞여 있는 제품은 의약품 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의료기기 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이제 결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 FDA나 식약처 모두 사용 목적과 주작용 원리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의약품의 사용 목적과 주작용 원리와 동일하면 비슷하면 의약품 심사를 받고, 그러니까 제품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의 외관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응증과 사용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FDA와 식약처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심사위원분들은 형식의 업무인 거예요. 실질 퇴행성 관절염 증상 완화 약물의 적응증에는 바스하고 워맥을 평가라고 했으니까 그 임상시험 지표의 수치적인 과학적인 평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줄기세포라니까 줄기세포면은 구조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 구조 개선이 필요하니까 해부학적인 결과 내놔라. 그러니까 이유도 잘못됐고 요구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용어를 표현한 다음에 해부학적인 결과가 아니라 영상학적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연골의 결손이 구조가 개선되는 것을 평가하는 방식은 인간의 몸을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MRI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영상학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허가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걸 회의록을 읽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식품약품안전처에서도 이런 내용을 정정을 하시고 제대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저는 신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식품약품안전처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 지인분들이 계신데 되게 FDA 가이드라인에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되게 밤늦게까지 막 제가 미국에 있으면은 낮 시간에 막 지금 언제냐고 물어보면 밤 10시, 11시 때 계속 심사하시고 계시고 되게 열심히 일하시고 객관적이고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외부 자문 심사원들이 이런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인허가를 담당하시는 분들일수록 이거는 이 외부 그러니까 제3자들이죠. 자문위원회, 식약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희들이 그만큼 인허가 기준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 더 아는 게 힘이죠. 더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게 읽어보면은 다 그럴듯한데 이게 지금 식약처 인허가 기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 통념이라는 얘기를 이제 사회적 통념 이게 의약품 심사인데 이제 사회적 통념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이 통념적으로 사회에서는 재생효과를 인식되는데 저는
저는 사회적 풍념이라는 이런 단어는 이런 공식적인 식약처 FDA 이런 유럽 문건에서 처음 본 단어. 사회적 풍념은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이런 어떤 이슈들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 잣대죠. 뭔가 이렇게 여러 국민의 어떤 정서에 부합한지.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애매한 기준으로 어떻게 의약품을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과 법규에 따라서 심사를 이제 해야 돼. 질문하시죠. 네.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관님이랑 직접 다이렉트하게 연결이 돼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 제품에 대해서. 기술부서 심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GMP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장에 오셔가지고 저희 제품을 보고 심사를 하시니까 혹여나 잘못된 오해가 있으면 의료기기는 그걸 고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기회가 많은데 의약품 같은 경우 이제 의약품 RA는 잘 모르긴 하지만 이렇게 심사가 설명해 주신 걸 들으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심의가. 그래서 증상에 왔는데 부조학적으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고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MD가 아닌 이상 저렇게 말씀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데 그러면 저 상황에서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다이렉트하게 급소할 수 있는 창구나 이런 게 있을까요? 되게 질문을 조리 있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오셨고 지금 이제 이 약심의 심사자들의 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정말 너무 의아한데 이런 상황이 나왔죠. 그런 것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시고 결국은 지금 식약처의 투행성 관절에 대한 그 명확한 명시된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식약처의 인허가 기준이 제일 중요한 이 줄기인 거죠. 그 줄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사는 식약처와 협의하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임상시험, 전임상시험, 비임상시험이 식약처가 요구하는 그 중요한 요건들의 그 기준에 우리 따라 하고 있는지를 협의를 하면서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심사 조인트 스템이라는 투행성 관절염 치료제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런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그 외부 자문단이 왔는데 외부 자문단이 지금 식약처 인허가 기준과 동떨어진 이제 지금 평가들을 내려놓은 거죠. 그랬을 때 식약처 인허가 심사자들은 계속적으로 인허가 기준에 맞게 심사를 이제 결국은 진행을 하실 텐데요. 이런 이제 중간적인 과정에 있어서 제조사,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FDA 경우에 3등급의 경우에는 이런 패널 리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RA에 계신 분들일수록 식약처나 FDA의 인허가 기준을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학술자문위원단이 이런 평가를 내려버리면은 이런 심사를 받는 자리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의료기기 기업들도 정보과제 지원하게 되면은 외부 심사원들의 평가 같은 거 받으면서 과제 선정 받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이런 인허가 기준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 그 사용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FDA에 이제 510K를 접수를 할 때 제조사 입장에서는 여러 사용 목적을 넣기를 원하더라고요. 기술이 무리인 것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사용 목적이 있으면 좀 안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스코까지 저희가 사용 목적을 정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이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나 사용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적응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항상 저랑 일하시는 저희 직원분들이나 제가 회사는 항상 사용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 목적을 일단 인허가 기준에 고지된 내용에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이런 인허가 기관에서는 단어 하나하나 되게 민감해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단어가 추가됨으로 해서 적응증의 변동이나 적응증의 확대를 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FDA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FDA에서 이미 승인해 준 기허가 제품의 적응증, intended use. 이게 단어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사용 목적이라는 단어는 FDA가 자주 쓰는 intended use에 가깝고요. 한국말로 적응증에 해당되는 단어는 유럽에서 자주 쓰는 indications에 가깝습니다. 예, 약간 다른데 어쨌든 이 사용 목적과 적응증이 결과적으로 인허가 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기허가 되어 있는 제품과 동일한 사용 목적으로 표방되어야 그 이미 승인 지난번 심사했을 때 그런 심사의 기준과 평가의 내용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조사 입장에서는 물론 적응증이 확대가 되면 이제 시장 마켓이 커지겠지만 일단 지금 이러한 상황만을 봐도 이런 상황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디펜드는 우리가 폼워커가를 어떻게 접수를 했으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고 그러한 적응증에 대해서는 식품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심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가 제일 강력한 디펜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혼란스럽게 적응증을 기재하게 되면은 저희 디펜스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식약처나 FDA의 그 기준 고시에 적혀 있는 식약처 같은 경우는 이제 품목별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많이 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적응증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품목 분류 코드에 적응증이 이미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을 하셔서 이제 가시는 거고 FDA 같은 경우는 이미 승인된 제품의 그 승인 서머리 서류에 사용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그 사용 목적을 그대로 제가 예전에 이제 FDA 진행을 하면서 단어를 조금 바꿨더니 FDA가 너무 민감하게 나와서 다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적응증이나 인허가 그 인디케이션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이 또 그 적응증을 집중하게 되는 임상 시험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결국은 지금 이 기업이 이제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이 식약처 인허가 가이드라인, 식약처 인허가 가이드라인에서 통증 및 기능을 평가라고 했었고 여기 지금 바사 워맹이라는 기능도 적혀 있습니다. 바사 워맹이라는 기능도 적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평가를 내렸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심사가 진행될 때 제조사로서 참여를 했으면 이런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목소리를. 왜냐면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줄기세포 이 문장이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 이 부분을 바로 반증하는 겁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골세포의 재생 효과와 관절 연골 병변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 없이 단지 통증 완화와 기능에 대한 개선에 대한 결과만을 발표했어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잖아요. 이게 그 증상 완화 약물로 접수가 돼서 증상 완화 약물에 대한 임상 평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이름으로 이게 또 좀 뉘앙스가 조금 이렇게 정치인들이 서로 이렇게 다툴 때 무슨 명분으로 했으면서 실제는 이게 아니었다. 약간 뉘앙스 자체가 객관성 있는 어투가 아니고 뭔가 평가절하려는 의도의 뉘앙스들이 자꾸 느껴지는데 이런 심사자에서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발언을 할 때도 이런 뉘앙스는 적절하지가 못하죠. 줄기세포 치료제로 증상 완화 약물로 접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말이 잘못된 사실이 다르잖아요.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위한 이렇게 했으면 구조 변화 약물로 접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식약처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사 결과 없이 단지 통증 완화, 기능 개선. 이런 기능 개선은 이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분들이 슬관절염을 겪고 있는 분들이 걷질 못하고 운동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기능의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그 임상 평가에 대한 고찰을 해야 되는 건데, 단지 기능 개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 건강 보조약품 뭐 이런 것들 기능 개선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어떤 말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면서 평가 절하를 하려는 좀 이런 의도까지 좀 보이는 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럴 때 반드시 인허가 담당자들이 사용 목적, 식약처 기준, FDA 기준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자리를 맞닥뜨릴 때가 분명히 오실 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예, 말씀 주시죠. 약간 회사 개인적인 거긴 한데, 예. 그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려는 게 이제 인텐드주 유즈로만 봤을 때는 EMR 쪽에 가깝게 설정을 해서 예. 의료기기로 안 가게끔 하고 싶은데, 예. 이제 이 테크놀로지 캐릭터리스틱으로 가게 되면 예. 저희가 의료병사 보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이라서 저희 엔진을 넣고 싶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EMR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시장에 유통시켰을 때 예. 혹시 전부 식약처나 FDA에서 빠르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 의료기기로 받으면 좋겠는데 예. 아직 경쟁 업체들이 의료기기로 받질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인텐디드 유즈로 봤을 때는 의료기기가 아닌데 이제 그 기술적으로 들어갔을 예. 때 의료기기가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저희가 예. 넣을 거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기관에서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이 맥락에 정확하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와 FDA와 인허가 기관이 모니터링하고 심사를 하는 제일 포커스는 사용 목적입니다. 제조사가 표방하는 적응증.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지금 어떤 EMR이나 이런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더 됐을 때 일단 스크리닝이 될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이신데요. 결과적으로 FDA나 식약처나 인허가 기관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스크리닝 하는 게 그 사용 목적을 이러한 목적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받은 적응증과 사용 목적 범주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걸 제일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그러니까 꼭 의료기기를 의약품이나 이런 거를 물리적으로 검사하고 이런 게 중요하기보다는, 지금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심사위원분들은 그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것에 지금 막 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인허가 RA를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FDA나 인허가 기준은 그 물리적인 보이는 그것보다는 이 적응증, 사용 목적, 제조사가 표방하는 적응증과 사용 목적에 두고 허가를 내려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스크리닝도 그 적응증과 사용 목적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경우에 기업에서 지금 이미 이런 인허가 기관에서 승인해 준 정확한 목적이 있는데, 그 판매를 할 때 광고라든지 마케팅에서 그 적응증과 사용 목적에 벗어난 범주를 표방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모니터링의 범주에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상 네. EMR이 의료기기가 아니라서 스크리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차 고객이 병원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식약처의 허가 대상이 아닌 범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추가를 하셔도 무방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을 좀 이제 RA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이런 차원에서의 심사가 가능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 FDA나 이런 식약처나 인허가 기관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 그 퇴행성 관절염 조인트 시스템의 통목허가 심사도 이런 이제 혼란이 그 이제 외부 자문단의 평가 때문에 있었지만 이후에는 이 심사가 예,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저도 신뢰를 하고요. 그게 지금 잠깐 보여드리지만은 지난 금요일에 이 기업이 하한가를 갔어요. 이 내용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주말을 통해서 이 기업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이런 것들을 이 기업에서는 이 중앙혁신 심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미 데이터들이 다 확보되어 있다는 내용을 이제 그 언론에 공개를 함으로써 일반에 다시금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이제 결국 수정을 할 수가 있었고, 결국 식약처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결과는 똑같을 텐데 이러한 이제 혼란은 피해야겠죠. 예, 그런 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임상시험을 할 때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나 제일 중요한 게 1차 유성 평가 지표입니다. 1차 유성 평가 지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빨테K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테크놀로지컬 캐릭터리스틱스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도표가 제가 약간 좀 부족해 보이지만 이게 FDA가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죠. 적응증, 사용 목적. 적응증과 사용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적응증과 사용 목적이 같고 그 이후에 테크놀로지컬 캐릭터리스틱스를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봐셔도 방금 전에 약심의 심사가 뒤바뀌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적응증과 사용 목적을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그 적응증과 사용 목적에 따라서 FDA가 식약처가 요구하는 기준을 잣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용 목적에 대한 언급도 없고 적응증에 대한 언급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줄기세포 테크놀로지컬 캐릭터리스틱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그 테크놀로지컬 캐릭터리스틱스의 줄기세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통념을 가지고 지금 심사평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만 봐도 이게 정말 RA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좀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사용 목적은 같아야 돼요. 그냥 같게 하시는 게 낫고요. 테크놀로지컬 캐릭터리스틱스는 같을 수가 없어요. 제품이라는 게 A사의 제품과 B사의 제품이라는 게 정확하게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달라지는 거를 FDA도 인정을 해줍니다. 노가 되죠. 그랬을 때 new questions of safety or effectiveness 결과적으로 그렇게 다른데 그것이 새로운 안전성과 유효성을 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느냐? 예,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돌아오면은 일단 사용 목적은 거의 같게 가셔야 되고요. 이거는 FDA에서 이미 승인되어져 있는 서머리를 읽어보시면은 사용 목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술상의 원리가 다른 부분, 그러니까 원재료가 다를 수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어떤 쉐입이 어피런스가 다를 수 있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2차적인 겁니다. 사용 목적이. 지금 아까 약심의 심사에서는 이 2차적인 걸 가지고 1차적인 걸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프레임을 걸어버렸죠. 네. 근데 이 기술상의 특질에 대해서는 이제 임상시험에서 다를 수도 있고 이제 전임상시험, 비임상시험. 일반적으로는 비임상시험이죠. 비임상시험에서 그러니까 우리 A 제품과 B 제품이 원재료가 다르더라도 이제 ISO 10993-1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바이오컴패러빌리티 테스팅, 이제 탁시컬러지 테스팅이죠. 예, 이 독성 시험을 진행을 했더니 그 동일한 안전성 탁시컬러지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원재료가 달랐잖아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 기준 규격을 적합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질문이 야기가 되지 않고 동등하다라는 판단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비교를 할 때 이 규격이 다른 부분을 패스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생물학적 시험, 성능 시험. 네, 성능 시험의 경우에는 FDA의 기업과 제품과 1대1 비교 시험. 예, 비교 시험을 통해서 FDA 기업과 제품과 1대1 비교 시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컬 캐릭터리스틱스가 다르더라도 기업과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결과값이 동등하게 나온다면은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하시죠. 이게 인터넷 유저 사용 목적 자체는 완전히 동일한 사용 목적인데 예. 거기에 B라는 펑션을 하나 지금 사용자의 편의성을 놓기 위해서 B라는 펑션을 하나 집어넣은 제품이 있어요. 예,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인터넷 유저는 같은 건데 테크니컬 캐릭터리스틱 자체는 조금 다르고 같은 재질을 사용할 수도 없고 같은 형상을 가질 수도 없는 제품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질만 바뀐다고 하면 바이오 컴패티빌리티 테스트나 이런 컴파리티 테스트 같은 경우로 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서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용하는 인터넷 유저는 같기 때문에 걔의 주요 성능은 그거여야 하는 거고 근데 나중에 하나 더 들어간 이 펑션 하나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는 원래 기존 제품, 기허가 제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성능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기준 같은 거는 솔직히 원래 기허가 제품이랑 했을 때 어떤 가이드 같은 게 없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FDA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도 결과적으로 사용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는 질문이신데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정형외과 제품 예를 들어볼게요. 정형외과 아까는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적응 증상 완화 약물이었죠. 의료기기도 있어요. 의료기기에서는 이제 이 슬관절 전치환 수술 여기는 이제 토럴 알스로플라스티라고 하는데요. 그게 토럴이 한국말로 전 그리고 알스로플라스티가 치환 수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슬관절의 인공관절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인공관절에 대한 이제 사용 목적이 있거든요. 예, 사용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A사의 제품을 같은 거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기어가 프레디케이트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게 이 베어링이 있고 이렇게 떠받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둥 스템을 받거든요. 대수술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할 때 인공관절의 표면에 서피스에 코팅을 합니다. 왜냐면 잘 부착되기 위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코팅의 이 코팅 물질이 A사의 코팅 물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사용 목적은 같은데 이런 2차적인 원재료나 기능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무릎은 슬관절인데요. 엉덩이 뼈는 고관절이라고 하죠. 그러면 고관절 인공관절 이제 전치환 수술도 하잖아요. 그러면 고관절에 쓰였던 코팅이 그러니까 이거 사용 목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주요 기어가 제품 동등 비교 제품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제품의 코팅이 같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면 주요 동등 비교 제품은 프레디케이트라는 표현을 쓰고요. 프레디케이트. 그리고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시면서 사실상 FDA 답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참조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reference device로 이거를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각도로. 그러니까 기어가 제품을 프레디케이트를 끌고 올 때는 무조건 사용 목적이 같아야 돼. 무조건 사용 목적이 같아야 된다. 네.
그 아까 양심이 분들은 이런 사용 목적에 대한 어떤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컨셉조차 좀 정립이 되신 분들이 심사를 하셨다는 건 참. 질문을 예. 드린 이유가 네.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정말 동일한 케이스로 제가 예. 그 토탈 리플레이스먼트 쪽은 그 FDA 가이던스에서 예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저희 지금 제품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저희 호가 네. 다 동력원을 받아 있으니까 보컬 폴드 인젝션이라고 해서 이 성대에다가 약물을 주입하는 제품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FDA에서 성대 약물 주입술용 주사기가 그러니까 프랑스커도 따로 있어요.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미케니컬리만 작용을 하는 거고 예.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이 약물 주입술을 대부분 후두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치를 그 성대 주입할 때는 바늘의 위치를 확인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밑에다 속에다 광원을 넣어가지고 광으로 가이드를 해주거든요. 니들 끝에 팁 부분을.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인텐시브 위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뭐 가이드까지 되는 일루미네이션 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FDA를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제가 여러 군데 컨설팅 업체에다 문의를 했어요. 프리디케이티브 찾고 그다음에 그거랑 비슷한 레퍼런스도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의를 했는데 한 3-4군데 국내 유수 뭐 컨설팅 기업,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컨설팅 기업에 물어봤더니 너네는 인텐디드 유저는 같지만 테크니컬 캐릭터리스틱이 다르다. 똑같은 구성에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FDA 화폐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니들은 디노보다 모두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도 되게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토탈 리플레이스먼트 보고 알고서 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좀 들어갔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컨설팅 업체에서 단호하게 그 단호한 답변은 지금 이 FDA 차트를 보시면 틀렸잖아요. 네. 지금 단호하게 틀렸잖아요. 지금 FDA는 테크놀로지 캐릭터리스틱스가 노라고 했는데 거기는 테크놀로지 캐릭터리스틱스가 반드시 같아야만 파이팅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거를 그 모든 거절을 듣고 멘붕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FDA에 513G를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그 프로세스를 지금 신청을 해놔서 예, 근데 거기서는 또 어떤 답변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요런 예로 직접 허가를 받아주신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뭐 넥스 파우더라든지 아까 내시경 지혈제라든지 네. 그 기형아 제품과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형아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이 내시경용 지혈제를 딜리버리를 함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CO2 가스로 딜리버리를 하는 거였고 여기는 배터리 파워 돼가지고 에어로 딜리버리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술 기능도 다르죠. 그 기술 원리도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원재료도 달랐고요. 예, 그래서 좀 심사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FDA 명확합니다. 사용 목적이 같으면 510 진행 가능하세요. 그분들은 지금 경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디노보라는 거는 사용 목적이 다를 때, 그러니까 확실한 개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죠. 안 그러면 그런 지금 약심이 같은 그런 지금 심사평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사용 목적이 일단 같으면 510가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510K에서는 임상시험까지 요구를 하지 않는데 사용 목적이 같은데 테크놀로지 캐릭터리스틱스가 상당히 다르면 임상시험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510K 승인이 나와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해서 510K 승인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용 목적이 같은 게 없을 경우 이런 경우에 디노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왜 디노보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 사용 목적이 같은 게 510K 없으면 자동적으로 원래 PMA라는 게 있어요. 3등급. 근데 이런 심혈관용 스텐트나 이런 거는 이제 위험하니까 3등급인데 이런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AI 디바이스는 요즘 많이 개발되긴 하는데 그런 사용 목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디노보가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FDA에서 아킬리나 퓨어 테라피틱스에서 소프트웨어를 앱을 통해서 아편 중독 치료하는 걸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아켈리에서는 ADHD를 소프트웨어 개발, 그 치료하는 걸 개발했는데 다 디노보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용 목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용 목적이 있으면 빨대기 일단 가능하시고요. 빨대기 가능하신데 그러면은 사실 빨설텐지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 목적이 같으면 이미 그 같은 그 제품이 있잖아요. 거기에 프로덕트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미 클래시피케이션 다 되어 있는 거고 프로덕트 코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네. 그러니까 그 올섬지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한번 리뷰에 대한 이제 노트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얘가 810K 트레디셔널이 아니에요, 제품 자체가. 아, 예. 익셉트 두 가지인데 익셉트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완전 1등급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그쪽에다 리뷰를 받았는데 그쪽 리뷰에서는 너네 프로덕트 코드는 이거가 맞아. 두 개 다 원래는 그 기술 문서 심사 대상이 아닌데 근데 그래도 너네 기술 문서는 심사 받아야 되라고. 네. 이거 막아지고 네. 이게 1등급의 기술 문서 심사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1등급은 없죠. 1등급은 이제 FDA가 그 이제 510K exempt이거나 클래스 1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일단 여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예. 1등급은 이제 제너럴 컨트롤이라고 해요. 그래서 라벨링 요건 이런 GMP 요건만 맞추면 되고요. 2등급부터 동등 비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사용 목적이 같으면 일단 510K 진행이 가능하신데 테크놀로지컬 캐릭터리스틱스가 많이 벗어나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FDA 프리서미션을 진행을 하셔서 그 지금 서로 다른 이 테크놀로지컬 캐릭터리스틱스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FDA의 오픈 엔드 질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밤 10시에 FDA하고 프리서미션 미팅을 해야 되는데요. 그 FDA와는 제조사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기어가 제품과 테크놀로지컬 캐릭터리스틱스가 이러이러한 다른 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성능 시험들로 입증을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등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FDA가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게 물어보면은 FDA가 그걸 보면서 그거는 안 되고 이러한 시험들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산적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서미션을 진행될 것을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예. 혹시 또 질문이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예. 그러시면은 저희가 오늘 시간이 예.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45분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시고 MDR에 대해서 좀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된 내용이 많아서 아마 다음 기회에 좀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인 내용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MDR에 대한 내용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지금 질문 이제 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좀 많은 걸로 보여서 예, 질문들을 저희가 원래 5시까지 마치는 건데 5시 15분이나 한 20분 정도까지 제가 일단 먼저 MDR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제가 소프트웨어도 많이 좀 준비를 했는데 MDR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MD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유럽 승인 절차죠. 그래서 MDR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은 이제 임상 평가입니다. 이 부분 지금 이런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 지금 저희가 현재 유럽 MDR을 17개 품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SPR을 준비해야 된다. 왜냐면 GSPR이 ERC에서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MDR에 대한 강연장 가시면 GSPR 달라진 내용들 이런 거를 많이 들으실 텐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17개 MDR 진행해 왔는데 GSPR에 대해서 보안 나온 게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 MDR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게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인데 막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만 놓고 임상 평가에 대한 내용만 놓고 28개의 보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약심의 심사도 좀 그렇게 실질적인 임상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그 과학적인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유러피언 커미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유러피언 커미션에서 그러니까 이 유럽의 허가 체계를 조금 이해해 보실 게 이제 유러피언 유니언이죠. 유러피언 유니언이 있고 유럽 연합이 있고 여기에 유러피언 커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유럽 의회, 유러피언 팔러먼트가 있고요. 그래서 유러피언 팔러먼트에서 입법된 이 입법에 따라서 유러피언 커미션이 이 MDR이라고 하는 레귤레이션을 인포스할, 시행할 법규를 갖게 되고요. 그것을 notified body가 이제 인증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notified body는 그 영어가 좀 더 정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 주체기관은 아닌데 유러피언 커미션에 그 해야 될 심사를 그 notified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많이 준비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임상 평가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임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크게는 그 임상 평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상 평가에는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 사후 품질 관리, 그리고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제품의 규격,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규격, 그리고 임상 문헌에 대한 리뷰,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MDR을 진행을 하실 때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리포트를 준비를 하실 거예요. 임상 평가 보고서. 이거는 CSR과는 다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인트 스탠 수행성 관절염 치료제는 그 3상 임상 시험이 있는데 그 3상 임상 시험에서는 나온 임상 결과 보고서를 클리니컬 스터디 리포트라고 해서 CSR이라고 해요. 그거는 단일 임상 확증 임상 시험에 대해서는 용어를 CSR을 쓰고요. 여러 번 임상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네이처셀이라는 회사에서 임상시험을 1상 임상시험 했고요. 미국과 한국에서 2상 임상들을 진행했고 3상 임상을 13개 병원에서 지금 그 250여 명을 등록해서 완성시키거든요. 그러면은 각각에마다 CSR이 있어요. 그 CSR들을 다 모은 것이 CER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ER이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 CER에는 우리 자사 제품에 대한 CSR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CSR이 이제 논문이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던 그 조인트 스템에 대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는 동물 시험을 했는데 논문 된 것도 있고 그거는 논문은 이제 리터러처라고 합니다. 리터러처도 이제 그 CER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약심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고시한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심사위원들이 사회적 통념과 그 다음에 아까 거기서 나온 단어 중에 해외 품목 허가에 의하면 그 구조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데 해외 품목 허가, 대한민국에서만 품목 허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해외니까 아마 미국을 예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약품은 NDA라는 단어를 써요. New Drug Approval. 그러니까 품목 허가가 아니라 신약 허가예요. 그러니까 해외 외국 그렇게 인용하면은 좀 있어 보이는 건가요? 해외 품목 허가에서는 용어가 틀렸어요. 해외 신약 허가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식약처 인허가 기준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막 사회적 통념 얘기하고 막 기준을 막 밀어붙이는데 그게 다 틀렸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잘못된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를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 CR을 준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자사 제품의 이 규격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소타하고 이퀴밸런스입니다. 이퀴밸런스. CER을 할 때는 우리 제품이 이미 승인된 제품과 이퀴밸런트 하다 안 하다를 결정내셔요. 이 이퀴밸런스에 대해서 MDR에서 유럽에서 보안이 나오는 게 거의 FDA 510K 이퀴밸런스 수준이더라고요. MDR 강화된 게. 그래서 예전에는 MDD에서는 그냥 대충 이퀴밸런트 하다 다 그랬잖아요. 그냥 뭐 경쟁사 제품 가지고 와서 비교해가지고 이퀴밸런트 하다 했는데 MDR은 진짜 꼼꼼하게 봅니다. 그러면 이퀴밸런스가 정립이 안 되시면은 우리 제품을 레거시 디바이스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레거시 디바이스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타에서는 이제 결국은 허가되어 있는 제품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아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기존에 지금 그 승인되어 있는 제품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아까 그 심사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CER에서는 결국은 그 우리 제품의 기준점에 대한 검증, 그러니까 우리 제품의 기준점에 대한 이퀴밸런스한 것을 가지고 검증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의약품에서는 그 사용 목적에 대한 기준과 인허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비교 제품, 소타는 결국은 우리 제품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는 거는 이제 번역하면 최신식이라는 얘기인데 최신식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지금 현재 컨템포러리 테크놀로지에 비교해서 우리가 우월할 필요는 없어요. 뒤떨어지지 않는다가 승인의 조건인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이거 이 내용이 그 약심위의 내용을 회의록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허가의 기준은 동등인 거거든요. 허가의 기준은 동등이지 더 뛰어넘을 경우에는 보통 그 이제 신평원에서 보험 수가를 더 받기 위해서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을 때 이제 더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왔던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위원장 여기 보시면은 해외 품목 허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준 치료 대비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지를 판단함. 상대적으로 표준 치료 대비 이익 위험을 고려하여 의미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함. 그래서 여기서 해외 품목 허가 이거는 식품약품 안전처 심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 주권국가입니다. 뭐 대한민국이 아무리 FDA의 가이드라인을 참조를 하는 것이지 뭐 FDA에서 승인해줬으면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무조건 승인해주고 승인 안 해줬으면 무조건 승인 안 해주고 이게 아니거든요. 식품약품 안전처라는 주권국가의 심사자들이 주체가 돼서 심사를 하는 것인데 해외 품목 허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표준 치료 대비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데 또 말씀하신 분이 뉘앙스를 보면은 말씀하신 분도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뉘앙스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소타의 개념일 거거든요. 지금 소타에서는 그 비교되는 제품과 우리 제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임상적으로 평가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내용에 보시면은 이제 제일 밑에 약물 효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증 완화와 증상 개선의 기전에 뒷받침되어야 함. 현재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치료제인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론산은 명확한 작용 기전이 있음. 그러나 금일 심의하는 조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통증 완화를 유도하는 작용 기전에 대한 설명이 제출된 자료에 없어 약물 치료의 효과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지금 이게 이 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가 지금 이 3상 임상 시험하고 있는데
이게 제출된 작용 기전에 대한 설명이 제출이 안 됐다는 게 이게 이거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받을 때 제출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임상시험 결과 CSR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품에 대한 작용 기전을 의료기기도 작용 기전, 의약품도 작용 기전 당연히 할 거잖아요. 작용 기전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마지막에 위원장이 그러나 품목 허가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종합적으로 증상 완화는 있는 걸로 보임. 이거는 진짜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고시가 통증과 기능을 평가라고 했고 그 기준들이 광범위하게 널리 쓰이고 있어서 효용성이 높은 기준이라고 평가를 식약처에서 명시적으로 했는데 그런 걸로는 그냥 증상 완화만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이거 좀 비타민인가 그냥 뭐 증상 통증이라는 단어도 안 적혀 있어요. 그냥 건강 약품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진행된 임상시험이 명확한 식약처의 그 가이드라인에서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뭐 건강 보조식품 정도로 임상 진행해놓고 식약처 지금 삼상했다고 품목하고 넣었구나 이런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단어 표현이더라니까요. 정확한 표현을 쓰지 않고 증상 완화다. 그러면서 품목허가 이게 말이 잘못됐잖아요. 식약처에서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을 하면 허가를 내려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나인데 그게 어디서 나온 그러나인가요? 품목 허가를 위해서는 허가된 이용 가능한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건 품목 허가를 위해서는 허가된 이용 가능한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기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해가지고 식약처의 기준에 대해서 그냥 증상 완화 그런 거라면 증상 완화 건강보조식품이고 그러나 이게 지금 너무 그래서 치료제에 대해 우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조인트 스템이라는 퇴행성 관절염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르신분들이 KL 그레이드 3이라고 해서 퇴행성 중증 관절염 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이런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효과만 있기 때문에 이런 히알루론산이나 스테로이드에 더 이상 효과가 없는 환자들이 임상시험을 참여를 해서 그 통증의 완화에 개선을 보인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더 이상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스테로이드가 그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고 그게 참여 기준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치료 약물로 치료 효과가 없는 사람들을 선정 기준에 환자를 모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와서 나 더 이상 스테로이드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안 돼서 스테로이드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거 임상시험 환자일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만 저기 지금 약심위에서는 그 기존 치료제에 대비한 우월성을 보여줘야지 품목 허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 계속 맞으셔야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임상적으로 이게 전혀 말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 조인트 스템이라고 하는 임상 결과 보고서와 임상 시험 계획서도 리뷰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심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임상 평가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결국은 임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일관된 기준성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체계 이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임상평가에서는 아까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임상평가에서 이 체계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임상평가라고 하는 것은 개발 단계부터 이 전임상 구조 전임상 이제 평가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비임상 평가가 있고요. 이제 전임상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둘 다 동물 시험을 하게 됩니다. 전임상 시험. 이게 말이 그게
예, 전임상 시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식약처나 인허가 기관의 허가를 받게 되면 사업 품질 관리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이후라 그래서 포스트 마켓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이제 사후. 그래서 서베일런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판매 이력과 세일즈를 관리를 함으로써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임상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체계가 잘 맞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약심의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여기서 계속적으로 말이 계속 돌고 돌아요. 이렇게 말이 돌고 돌면 안 되고 어떤 딱 임상 평가다 그러면은 전임상에 대한 평가는 어땠냐, 1상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 2상에 대한 건 어땠고, 3상에 대한 건 어땠고, 그 이후에 사후 임상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딱 기준에 입각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말이 돌고 도는데 결과적으로 도는 게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신청 품목이 줄기세포 치료제임을 고려할 때 여기가 이제 그거죠. 사용 목적을 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놀로지컬 캐릭터리스틱스에 빠진 거예요. 줄기세포다. 그럼 뭐 줄기세포는 그게 아니고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 목적, 그것이 무엇을 치료하고자 하는 적응증과 목적에 따라서 인허가 기준이 결정되는 건데 그 형태에 지금 빠져요. 줄기세포 치료제임을 고려할 때 구조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나 이는 충족되지 않아요. 또 여기 돌았죠. 구조적 변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품목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식약처 인허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이용하지 않고 품목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해부학적인 지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이게 무슨 해부학적인 지표. 해부학적인 지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어르신이 이렇게 와서 슬관절염 아파서 지금 임상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르신이 내가 이번 임상에 참여하게 돼서 조인트 스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를 받게 되면은 지금 너무 무릎이 아픈데 이거 이제 개선되는 거냐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데 지금 그 심사자에 따르면 그거는 그냥 어르신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이 때문에 그런 거 평가하면 안 되고 그거 말고 일단 해부학적인 관찰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럼 어르신이 뭐 저를 해부를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걸 해부학적인 관찰 결과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단어가 실제 임상에서 이걸 뭐 어떻게 어르신들을 해부학적인 관찰을 250명의 어르신들인데 지금 무릎이 아파서 운동 기능을 좀 어떻게 해보고 걷고 싶어 하시고 통증을 낫게 해야 되는 이게 지금 중요한 본질인데 해부학적인 관찰 결과를 그거는 인간에게 하면 안 되고 사람한테 하면 안 되고 동물한테. 근데 이제 그거를 영상학적인 아마 관찰을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MRI나 엑스레이를 통한 그런 것들이 좀 전문성이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은 임상평가에서는 체계적으로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임상에 평가해야 될 거는 전임상 동물시험에서 평가를 해야 되고 임상시험에서 평가해야 될 거는 사람에서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PMS를 하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소타가 있는 거예요. 이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조금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조사에 의해서 제공되어진 임상 데이터. 그러니까 네이처셀의 경우에는 조인트 스템 3상 임상을 통해서 워맥과 바스라는 지표에 대해서
제공되어진 임상 데이터 그리고 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논문에서의 임상 데이터가 토탈로 인정이 돼요. 근데 예전에는 MDD 체제 내에서는 그냥 대충 그냥 구글링을 해서 이렇게 갖다가 덕지덕지 붙여 넣었으면은 심사자가 그때 CE 심사도 좀 MDD CE 심사도 진짜 너무 엉성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별 보완도 없이 그냥 다 MDD C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리터처를 평가를 해놔도 리터처를 되게 자세하게 평가를 해놔도 그 리터처에 평가된 디바이스하고 우리 자사의 제품과의 연관성을 확립을 해요. 왜냐면은 그 논문에 제품이 임상 평가가 되어 있더라도 그것의 논문에 평가되어 있는 제품이 우리 제품과 이제 다르다면 그거를 소타로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MDR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자사 제품의 세이프티와 퍼포먼스 objective를 결정을 해라 이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세이프티와 퍼포먼스 objective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조인트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증상 완화 약물,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대한 증상 완화 약물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되게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통증과 완화와 기능 개선, 운동 기능 개선을 퍼포먼스 앤 세이프티 objective로 해라 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대로 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다른 말을 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MDR을 진행을 하실 때도 지금 똑같이 그 자사의 제품에 대한 퍼포먼스 앤 세이프티 업데이트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MDD 때는 그걸 안 하셔도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MDR을 진행을 하면서 보완을 받아보니 그걸 제일 중요시해요. 근데 그거를 수치적으로 결정을 하고 해요. 수치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조인트 스템이라는 거에 대해 대비를 한다면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해서 다시 좀 돌아. 이게 지금 MDR 승인 받는데 유럽 MDR 승인 받는데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외 품목허가 예를 들었는데 해외 품목허가에서는 이렇게 제일 중요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리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에 대한 논의는 없어요. 지금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제 조인트 시스템에 대한 임상 시험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조인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증상 완화 약물이 적응증이고 사용 목적인 거예요. 적응증이 사용 목적. 그러면 이제 자사 제품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인디케이션이 있을 거거든요. 치료하고 사용 목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거기까지만 하면 승인이 되는 거였어요. 지금 뭘 요구하냐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자사 제품의 퍼포먼스 앤 세이프티 objective를 제조사가 결정하라고 해요. MDR에서. 대부분의 MDR 강의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 전혀 안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런 내용을 보완을 집중적으로 이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이 조인트 스템이라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 워맥이 이제 일상 운동 기능에 대한 평가 지표이고요. 가스가 통증에 대한 평가 지표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MDR로 예를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조인트 스템이 시험군의 경우에는 이 워맥의 수치가 1374에서 마이너스 521이 됐어요. 마이너스 521.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DR에서 지금 뭘 요구하냐면 1374에서 521로 이제 이게 이게 수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521을 우리 제품은 워맥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전혀 생각해 보시지 못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잡냐? 이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해보면
이 결과를 통해서 잡을 수가 있겠죠. 지금 나왔잖아요. 결과 나왔으니까 우리 조인트 스템의 경우에는 웜액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KL 그레이드 3 중증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는 1374의 그 웜액의 이제 스코어의 경우에는 우리 치료제를 맞게 되면은 6개월 이후에 500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인트 스템의 경우에는 그 임상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DR의 승인 원리도 의약품의 승인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심위는 이거에 심사에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는 거죠. 웜액과 바스가 그러면 500이 낮춰졌다고 하는 게 지금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500이 낮춰진 게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는 거라고 동의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리뷰를 하셨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전혀 그런 질문이 없어요. FDA나 유럽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Clinically Meaningful Important Difference냐? CMID라는 전문 용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250명의 대규모 임상을 통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게 그 적절한 기준이다라고 디펜드를 하는 이런 그 정말 임상학적인 논의가 이제 MDR 할 때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임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과 정말 똑같은 제품을 찾아야 돼요. 그 제품을 찾아서 그것의 임상 결과를 갖고 와야 돼요. 그걸 갖고 와서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간문을박을 좀 한 거 심의위원회에서는 연골 개선한 거를 해부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그거를 지표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기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클리어한 게 식약처에서 웜액과 바스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 클리어한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게 클리어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해부학적인 결과 관찰 그 지표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문제는 해부학적인 결과 관찰이라는 이 지표는 이미 FDA에서 그 인정을 하질 않았어요. 이제 다른 이슈인데 그 어쨌든 그 기준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 목적에 직결되는 세이프티 앤 퍼포먼스 오브젝티브. 그러면 사용 목적에 직결되는 세이프티 앤 퍼포먼스 오브젝티브는 당연히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이거든요. 연골 개선이라는 것은 그 해부학적인 관찰이 이제 단어가 틀려져 영상학적인 관찰이죠. 영상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어르신이 연골 개선이 10%가 더 됐을 수도 있고 20%가 더 될 수도 있는데 FDA가 내린 결론은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연결고리가 불명확하다라고 이미 FDA가 그것을 이제 그 기준을 이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제조사에서 퍼포먼스 앤 세이프티 오브젝티브를 결정하면서 우리의 적응증에 직결되는 퍼포먼스 앤 세이프티 오브젝티브를 고르고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제품과 스펙이 제일 동일한 그 제품의 임상 리터처를 찾아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MDR의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해드렸고요. 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5시까지 진행드리려고 하는데 이상으로 오늘 스마트 헬스케어 협회에서 지금 준비해주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로셔하고 제 명함을 제 뒤편에다가 제가 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해 가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질문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